5학년 학생들 오래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입니다. 혼합된 기호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 순서를 정하면 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빠르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시작할게요.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디서부터 한다?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괄호가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고요. 곱셈도 나눗셈도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곱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곱셈이 있으면 그때에는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서 8 곱하기 3을 가장 먼저 하고 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덧셈, 뺄셈, 나눗셈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하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계산을 하면 괄호 안을 첫 번째,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뺄셈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우선은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도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괄호 안을 계산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나눗셈, 뒤에 있는 곱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뺄셈을 진행해주면 정확한 계산식이 나옵니다. 2단원 약수와 배수입니다. 이 단원은 크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 뒤에 약분, 통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약수와 배수부터 잘 기억합시다. 자,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12의 약수라고 합니다. 이전 학년에서 배운 거 복습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나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12를 나누었을 때 0인 수는 1, 2, 3, 4, 6, 12입니다. 이 수들은 12의 약수가 됩니다. 즉,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4를 1배, 2배, 3배, 2배, 3배 이렇게 곱셈 구구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4의 배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4, 8, 12는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하는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는 점점 커지겠죠. 1, 2, 4는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4, 8이 있습니다. 12의 약수는 1부터 12까지 6개 숫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통된 숫자가 뭐가 있나요? 1이 공통되고 2가 공통되고 4가 공통되고 나머지는 같지 않죠. 이렇게 공통된 약수 1, 2, 4를 8과 10의 공약수라고 표현합니다. 공통된 약수를 줄여서 공약수인데요. 이 세 가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였나요? 바로 4였죠. 이 4를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를 알아야지 뒤에 나오는 개념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먼저 떠올려 봅시다. 네, 첫 번째는 아까처럼 하나씩 분해해서 똑같은 숫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은 이렇게 나눗셈을 거꾸로 적어서 45도 나누어 떨어지고 75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5를 구하고
5, 9, 45, 5, 15, 75에서 9와 15를 마찬가지로 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 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5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여러분 이 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 멈추고 두세 번 연습하고 나서 다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반대로 배수 개념인데요. 먼저 2의 배수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의 배수는 2의 1배, 2배, 3배처럼 쭉 올라가서 2, 4, 6, 8, 10, 12 쭉 올라갑니다. 3의 배수는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에서 쭉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똑같은 공통된 배수가 등장해요. 6이 등장하고 12가 등장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18도 등장할 거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같은 배수, 공통된 배수를 여기서는 공배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6을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합니다. 왜 최대 공배수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최대 공배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것입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최소 공배수를 배웠으니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방법은 동일하지만 곱셈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30과 50을 나누었을 때 공통되게 등장하는 2 곱하기 5인 10이 아까 배웠던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공통된 약수를 제외한 3과 5, 이 모든 것을 곱해주면 150이 나오는데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이는 이렇게 나눗셈 비슷하게 밑으로 표시해서 공약수를 분리합니다. 자, 공약수는 나왔죠. 10이라고. 아까는 이 두 가지만 곱했을 때에는 최대 공약수였다면 각각의 약수까지 다 곱해주는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왼쪽에 약수만 곱해주고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으면 각각의 약수까지 모두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개념 정립하고 넘어갑니다. 3단원 규칙과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규칙성 찾기 재밌게 했습니다. 이것도 말로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첫 번째,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죠? 파란 색깔 마름모가 하나 늘어날수록 초록색 삼각형도 한 조각 늘어나고 또 한 개 늘어날수록 또 하나 늘어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대응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뭐 동그라미 모양, 네모 모양, 세모, 별 등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기호들이 다른 전문적인 수학 기호로 바뀌게 될 겁니다. 4단원 가장 어려워하는 약분과 통분입니다.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약분과 통분도 굉장히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10분의 2, 15분의 3은 각각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다 어떤가요? 다 같은 분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분모와 분수의 숫자가 다른데 왜 같은 분수인가요? 바로 뒤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분자와 분모에 각각 같은 수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같은 수가 된다.
밑에 보면 2분의 1에서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2를 하면 4분의 2 곱하기 3을 했을 때 6분의 3 다 같은 수입니다. 옆에는 나누었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수를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0이 아닌 도 중요하고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줘야 됩니다. 한쪽만 곱하면 다른 수가 되어버립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12분의 4를 6분의 2로 갔다가 3분의 1로 가는 크기는 같지만 훨씬 더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바로 약분한다고 표현합니다. 분모와 분자가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약분수와 단위분수를 헷갈리지 않도록 단위분수가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떠올려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분수에 분모를 갖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모를 갖게 한다는 것은 통분한다. 그리고 통분한 분모를 줄여서 공통분모라고 하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가 같으려면 우선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그쵸? 분모가 다른 분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만 이 단원에서는 2개가 나오겠죠? 하지만 약분은 아까 12분의 4처럼 분수가 하나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약분, 즉 분수는 하나 있어도 약분이 가능하고요. 통분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 분모가 다른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을 찾았기 때문에 앞에 분수에는 분자 분모에 곱하기 3을 똑같이 해주고 뒤에는 곱하기 2를 해줄 경우 분모가 똑같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분입니다.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여러분들 대분수의 덧셈까지 다 했는데요. 떠올려 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정확하네요. 분모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덧셈과 뺄셈을 하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통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2가지 떠올려 주세요. 첫 번째, 6과 8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는 똑같이 8을 곱해주고 뒤에는 똑같이 6을 곱해주면 48, 48로 분모가 같아지니 덧셈이 가능하구나. 단 이렇게 숫자가 크니까 약분을 해서 간단한 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구나. 2번째, 이렇게 약분하는 과정 필요 없이 처음부터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구나. 24가 되려면 분모와 분자의 앞에는 4를 곱해주고 뒤에는 8이 24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구나. 분모를 24로 맞춰주면 이렇게 약분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값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번 방법이나 2번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6과 4를 서로 곱하면 24가 되니 첫 번째에는 앞에는 6을 곱해주고 뒤에는 4를 곱해줘서 우선 뺄셈을 하고 약분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6과 4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최소 공배수는 12구나. 그러면 24까지 가지 않고 12가 되려면 앞에는 곱하기 3을 해주고 뒤에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분모가 12로 같게 통분이 되었구나. 바로 계산해주면 이 값과 위의 값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통분을 하려면 분모를 같게 해야 되는구나. 분모를 같게 하려면 방법이 2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방법이 편하니 이렇게 계산해야지 라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하고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도 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 더 적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적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한 번씩 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님 그림을 지금 제대로 못 그리는데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이 예를 들어 4cm라고 했을 경우에는 둘레는 16이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에서 변의 개수만큼 곱하면 정사각형의 둘레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서로 같고 세로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 가로 더하기 세로 하고 나서 곱하기 2를 하면 직사각형의 둘레가 나오겠구나. 원리를 이해하면 식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서로 평행하고 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 한 변의 길이를 곱하기 2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또 곱하기 2를 하면 결국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둘레가 나온다. 마름모는 개념이 뭐였죠? 그쵸?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곱하기 뭐를 해주면 된다? 4를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뒤에서 자연스럽게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원리를 다 설명해 주면 좋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개념을 또는 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원리를 파악할 친구들은 하나하나씩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 밑에는 1km니까 1제곱킬로미터. 단위가 달라지면 넓이의 단위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적어주면 됩니다. 1m 곱하기 1m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1이고요. 미터 곱하기 미터, 즉 미터가 두 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 2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몇 번 곱했는지 기억하면 단위가 2인지 1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각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평행한 두 변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밑변이라 하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각형 넓이 구할 때에는 앞으로 밑변과 높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평행사변형 넓이는 마찬가지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요. 아마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이 색종이를 잘라서 여기에 붙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사각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넘어갑시다. 자, 사각형의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쭉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넓이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일 텐데 여기 왜 나누기 2가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삼각형을 똑같이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를 이어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사각형을 먼저 구하고 나서 우리는 이 한쪽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다 라고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래요. 이렇게. 네, 마름모의 넓이는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딱 반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주고 나서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옵니다. 사다리꼴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 하고요. 하나는 윗변, 하나는 아랫변이라 하고요. 이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같은 것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나오고요.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알면 됐지만 밑변이 결국 윗변이기 때문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전체가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절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다. 선생님이 지금 이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1단원에서 많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수학은 확실히 3학년, 5학년 때 많은 개념들이 나와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2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멈추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개념을 먼저 떠올리고 정리되었으면 넘어갈게요. 70, 71 등과 같이 70과 같거나 큰 수를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10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이하라고 합니다. 이상과 이하는 같은 수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초과라는 경우는 같은 수를 포함하지 않고 더 큰 수만 무엇이라고 한다? 초과라고 하고요. 반대로 보다 작은 수를 미만이라는 개념을 짓습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네 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204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10의 자리 아랫수인 1의 자리를 4를 10으로 올려버린대요. 이런 방법을 바로 올림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즉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10의 자리 아랫수인 4를 올려버려서 210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올림의 반대로 올려주는 수를 아래로 버리는 방법을 버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입니다. 즉 10의 자리까지를 나타내고 싶으니 1의 자리인 6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0으로. 그러니 여러분 올림과 버림은 숫자를 확 올려주고 숫자를 확 낮춰준다라는 방법인데요.
이러니 숫자가 너무 달라진다. 우리 반만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자. 서로 가까운 수로 해주자라는 방법이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즉 반은 올려주고 반은 버려준다. 그러니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1의 자리가 2면 버리고 8이면 올려준다. 이 개념도 정확히 기억합시다. 2단원 분수의 곱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9분의 5 곱하기 6을 합시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그대로 두고 두 수를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약분을 미리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곱해줄 때 어차피 뒤에서 할 거 앞에서부터 그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해주면 뒤에 약분 과정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방식이니 여러분들이 1과 2 중에 더 익숙한 방식을 사용해주세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곱하는 방식이 있고 처음부터 약분을 해서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편한 방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3단원 합동과 대칭입니다.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개념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합동이 무엇인가요? 5학년님만큼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개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겹치게 되고 이 변들이 겹치게 되고 각각의 점들이 대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그림 그릴 때 물감 뿌려놓고 딱 펼치잖아요.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딱 접어서 접으면 각각이 다 겹치잖아요. 대응점, 대응축, 대응변 등도 배웠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이 아니라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쭉 180도 돌렸을 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점대칭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선이 기준이었고 이번에는 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점대칭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심이 되는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을 각각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4단원 소수의 곱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2 곱하기 6을 먼저 계산하고 여러가지 방식 떠올려 주세요. 첫 번째, 0.1을 몇 개인지 파악한다. 0.2는 0.1이 2개고 그것이 6개 있으니 총 12개가 있구나. 또는 소수를 무엇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네, 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0.2는 10분의 2니까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가면 됩니다. 왜? 우리는 분수의 곱셈을 배웠으니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2 곱하기 0.6도 분수의 곱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자연수의 곱셈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2 곱하기 6을 하고 다시 10분의 1로 넘어가면 1.2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0.8 곱하기 0.9 둘 다 소수가 나왔네요. 이럴 경우도 자연수가 익숙한 친구들은 자연수의 곱셈인 8 곱하기 9를 먼저 하고 각각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72 곱하기 100분의 1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크기를 생각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0.8에서 0.9를 곱하면
0.8보다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할까요? 무조건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72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0.72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 100분의 1을 이용하는 방식 또는 곱하기 10, 곱하기 100 이런 방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0이 붙을수록 소수의 위치값이, 자리값이 점점 한 칸씩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0.1, 0.001이 될수록 위치값이 앞으로 한 칸씩 옮겨진다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힘들게 계산하지 않고도 빠르게 계산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단은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도 새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직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즉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면이라고 하고요. 이 면과 또 다른 면이 만나는 이 선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이 무엇인지, 모서리가 무엇인지, 꼭지점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주세요. 자, 직사각형 6개가 아닌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이면 정육면체라고 하겠죠. 그림과 같이 서로 색칠해서 두 면을 아무리 쭉 만났을 때 절대 만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는 평행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육면체의 밑변이라고 하는데요. 직육면체에는 이런 평행면이 몇 개 있을까요? 여기 한 쌍, 그리고 이쪽에 두 쌍, 그리고 이쪽에 있으니까 전체 세 쌍이 있고요. 전부 밑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끼리도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데요. 이 면과 이 면은 수직 상태인데요. 바로 밑면과 수직인 면을 직육면체의 무슨 면이라고 한다? 네, 밑면 기준으로 옆에 있다고 해서 옆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세히 직육면체 모양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점선으로 저쪽 반대편에 있는 모양을 그려주는데요. 우리한테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니까 겨냥도 기억하고요. 각각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린 부분은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인데요. 여러분들이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이해한 것입니다. 마지막 6단원 평균과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4, 6, 4, 5를 모두 더한 다음에 숫자가 4개니까 숫자를 4로 나누면 결국 투호 점수가 5점이 대표값이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값을 평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주사위 게임할 때나 동전 던지기 할 때 평균이란 말을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곧 새해인데요. 1월 1일 다음에는 1월 2일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능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일이 생기길 기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높으면 뭐뭐 할 것 같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가능성은 앞면과 뒷면이니까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는 1이 나올 가능성은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낮다, 높다 또는 평균은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5학년 내용이 너무 많은데 줄이고 줄여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 목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5학년 내용은 끝났는데요. 진짜 고생 많았고요. 5학년에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6학년 되어서도 쉽게 수학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답하고 계산도 완벽히 한 친구들은 5학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6학년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6학년 과정만 잘 복습해서 중학교로 올라갔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 6학년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6학년 학생들 안녕.